조선시대의 어느 날 율곡이인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학문을 전파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이미 자자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초대하여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은 단순한 강의보다는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인은 한 어린 소년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미리 준비한 두 가지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흰 천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천이지만 얼룩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인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천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소년은 망설임 없이 깨끗한 흰 천을 가리켰습니다. 이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깨끗한 천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의 본성을 상징한다네. 순결하고 맑고 고귀한 상태이지.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얼룩을 만나게 된다네. 이인은 더럽혀진 천을 손에 들고 관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두 천을 각각 한 번 중 마을 광장에 펼쳐두라고 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궁금한 마음으로 이어질 일을 기다리며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인은 주민들과 함께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두 천은 각각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천은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더 깨끗해 보였고 더러운 천은 더욱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깨끗한 천은 하룻밤 사이에 이슬을 맞아 더욱 깨끗해졌다네. 반면 이미 더러워진 천은 더 많은 먼지를 모았지. 이는 우리의 본성과 같다네. 본래의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수양해야 한다네. 좋은 환경은 우리의 본성을 더 고결하게 만들고 나쁜 환경은 더욱 타락시키지. 그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인은 선한 본성을 유지하려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움과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이가 전한 메시지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인식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러한 재미있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통해 그의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성선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중요한 삶의 지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칸토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칸토를 존경했지만 그의 새로운 이론, 천원적 범주에 대해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칸토는 그의 이론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이야기꾼 대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고 칸토는 무대에 올라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무니우스였고 그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얻고자 원동 쪽 나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 신비로운 사원을 찾았습니다. 사원에는 다양한 문양과 그림이 벽에 새겨져 있었고 사방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리무니우스는 그리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림의 일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원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그림을 보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무니우스는 의아해하며 그들에게 물어보았죠. 왜 같은 그림을 보면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마음의 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리무니우스는 더 궁금해져 이해하기 위해 사원 직원을 찾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곳 그림은 특별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지. 너희가 가진 마음의 틀이 이 그림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단다.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는 경험을 조직하는 틀이 있어. 이 틀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형성하게 하지. 그러니 같은 그림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리무니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원의 그림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선험적 범주를 통해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틀을 통해 경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칸토는 이야기를 마치며 청중을 향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리무니우스처럼 각자의 마음의 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틀들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선언적 범주입니다. 청중은 박수를 쳤고 마을 사람들은 칸토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에서 전해지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숲 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는데 모든 생명이 자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한 작은 도토리의 모험담입니다. 어느 날
마법사 부엉이가 숲속 동물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각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토리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던 도토리는 멋진 참나무가 되기를 꿈꾸며 숲속 곳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토리는 거대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거세 도토리는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토리야, 너는 이 강을 건너 큰 나무가 될 운명이란다. 내가 도와줄 테니 크게 자라거라. 라며 물고기는 도토리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를 도왔습니다. 도토리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 첫 단계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도토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험난한 벼랑이었습니다. 도토리는 어떻게 벼랑을 올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날아오는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도토리야, 이 바람을 타고 너의 목적지로 갈 수 있다. 바람은 도토리를 날아서 벼랑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토리는 바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도토리는 열린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양지 바른 곳으로 도토리가 자라기에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도토리는 자신이 왜 여기에 도달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만남들을 겪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각기 다른 동물들과 자연의 힘들이 도토리 감옥적지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준 것은 도토리 자신이 훗날 이 숲을 지탱할 웅장한 참나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도토리는 그 초원 한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도토리는 점점 커지며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될 운명을 이룬 날, 숲의 모든 동물들은 새로이 자란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찾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숲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도토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험에서 얻은 깨달음은 숲속 모든 생명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더욱 용기와 열정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법이었고 작은 도토리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가장 잘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번영하던 행복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행복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협력하며 행복하게 사는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마을의 평화로움에 침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능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욕망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녹차 한 잔의 행복을, 마틴 아저씨는 어린 손자와의 짧은 깔깔거림을, 어린 레베카는 거창한 저녁 식사보다 막대 아이스크림을 더 원했습니다. 요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셉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마을의 자산과 자원을 관리하되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정원을 가꾸는 데 쓰였던 돈으로 소피아 아주머니에게 최고급 녹차를 사주고 마틴 아저씨에게는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간단한 놀이 키트를 제공하며 레베카에게는 매주 새로운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셉의 진실함을 신뢰하여 실험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각자는 자기만의 작은 행복을 충족시킴으로써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는 곧 공동체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요셉이 비밀 능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관심과 배려에 감사했고 그동안 서로의 작은 행복을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복마을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복축제에서 모든 주민은 서로의 진정한 욕망을 적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교환을 넘어 서로의 행복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교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마을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원칙을 실천하며 모든 구성원이 상대의 행복을 배려하는 최고의 공동체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마을의 성공에 만족하며 또 다른 마을로 나아가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행복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여정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혹은 당당히 계속되고 있습니다.